고깃집이 생일상이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예약했는데 너는 겨우 이런 데 데려와?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9년째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회사 경력은 저보다 짧았고 수입도 저보다는 적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연애 끝에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응원해줬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시댁 첫 방문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건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래? 뭘 사온 거야? 화장품이네. 나 이런 브랜드 안 쓰는데. 하긴 네 월급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겠지. 이것도 좋은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됐어. 거기 둬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잖아. 걔는 선물을 줄 때부터 클래스가 달라.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프랑스에서 가방을 사왔다니까?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어머니들이 자랑하고 싶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의 비교는 계속됐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오늘도 병원 일 때문에 못 왔잖아. 걔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한 달에 몇 천씩 버는데. 너는 여유 있어서 좋겠다. 직장인은 빨간 날 다 쉬고 칼퇴근하잖아.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용돈을 100만 원이나 보내줬는데 진짜 효녀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뭐하는 회사 다녀? 친척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의사인데.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직업을 그냥 직장인이라고 폄하하시다니요. 저는 석유 관련 대기업에서 9년째 일하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 학력 콤플렉스가 좀 있으셔서. 학력 콤플렉스? 그게 며느리 무시하는 이유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못 가셨거든.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대가 컸고 둘째가 의사 만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설거지 좀 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손이 귀하니까 안 돼. 큰애야, 거기 좀 닦아. 넌 시간 많잖아. 심지어 저희 부부가 명절 선물을 드려도 둘째 며느리가 준 선물과 비교하며 무시했어요. 이게 뭐야? 둘째 며느리는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줬는데 너는 겨우 홍삼을 주냐?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죠.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원래 동대문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과시하셨습니다. 나 원단 도매하는 거 알지? 동대문에서 20년 넘게 했어. 나도 내 사업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늘 자신이 사업가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월급쟁이라고 낮춰보셨죠. 큰 며느리는 월급쟁이니까 편하겠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대문 가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고생을 알아야 돼. 직장인은 그저 자기 몸 편한 줄만 알지. 원단 도매가 무슨 재벌급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어요.
물론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남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면 시어머니는 제가 관심도 없는 원단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좋은 원단 들여왔는데 대박 났어. 큰 며느리는 이런 거 말을 해줘도 몰라. 직장인은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나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매일 싸워가면서 장사하는데 넌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되니 좋겠다? 저는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가 찾아왔어요. 결혼 2년 차, 저는 시댁 방문을 점점 꺼리게 됐습니다. 남편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원래 그래. 사업하시느라 성격이 좀 그러신 거야.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비교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폭발은 시어머니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명한 한우 전문 고깃집을 예약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하자. 내가 예약할게. 남편도 좋아했어요. 저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한우 코스를 예약했고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5명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과 건강식품이었어요. 저희한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디 있어? 재수 씨는 오늘 병원 당직이라고 못 온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생일인데 당직? 에휴, 의사라서 그런가 바쁘긴 하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았어요. 잠시 후에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워드리며 시어머니 앞접시에 올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그래, 잘 먹을게. 시어머니는 한 점 드시더니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들이밀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보낸 카카오톡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케이크 사진이었죠. 둘째 며느리가 오늘 못 와서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호텔 예약했대. 거기서 제대로 생일상 받으라고 하네. 오늘 대충 먹고 다음 주에 제대로 해야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고깃집이 생일상이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예약했는데 너는 겨우 이런 데 데려와? 여기 한우 전문점이에요. 유명한 곳이고요. 한우가 뭐 대수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뷔페라고 5성급 호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냥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게 정성이야? 너도 둘째 하는 걸 좀 봐. 의사는 역시 다르다니까? 그때 제 남편이 끼어들었죠. 엄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가 왜 끼어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을 이따위로 챙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따위라뇨? 여긴 1인당 10만 원도 훌쩍 넘는 곳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이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겨우 이런 허접한 데서 생일을 보내라고?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입 다물어. 둘째는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호텔을 예약하는데 넌 뭐야? 월급쟁이는 이 정도가 한계인 거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치솟았어요. 어머님,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직장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던지고 제 뺨을 내리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 뺨을 때리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에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닥쳐. 네 아내가 나한테 대드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때 식당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식당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봤어요. 지영아, 나야 기억 안 나? 대학 졸업을 같이 했던 2살 연상의 오빠였어요. 정말 세상 참 좁다고 느꼈습니다. 하필 이런 상황일 때 마주치다니요. 민호 오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상황을 파악한 민호 오빠는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르신, 폭행은 범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인도 많고 가게 CCTV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지영아, 너 괜찮아? 내가 다 봤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이게.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이번 일은 내가 사과할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랑 연 끊을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남편의 잘못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알았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만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도 끊겼고 남편도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 미안. 처음엔 정말 야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근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서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역시나 남편의 차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와 만났어요.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참았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힘들었어. 주말인데 불러다 일을 시키고 저녁도 컵라면으로 대충 때웠다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는 있나요?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어요. 변호사는 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상대방 여자 신원 파악도 해야겠네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이런 건 저희가 전문이니까 맡겨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가 꽤 큰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본인은 그 회사의 이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남에 건물도 있다 하더라고요. 완전 재벌이나 다름없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혼 경력이 있네요. 한번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 건설회사 딸 말하는 거야?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할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증거도 다 있고. 그래.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네. 그래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맞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건물주의 부잣집 딸이라니까 좋지? 돈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이해해준다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이해해준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좋아, 이혼해주지. 대신 내 조건이 있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거야. 상간녀한테도 따로 소송 걸 거고. 뭐? 그건 너무 심한데. 네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이게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상간녀는 처음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자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를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합의금 얼마 원하세요? 상간녀의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죠. 결국 상간녀는 제게 3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어요. 남편한테서도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폭행건도 다시 꺼냈어요. 시어머니 폭행건 형사고소 진행할 거야. 지금? 그 일은 어차피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시효 안 지났어. 그때 증인도 많았고 CCTV도 있었잖아. 결국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빨리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는 받은 돈을 모두 제 통장에 넣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 더욱 집중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게 가장 좋았어요.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그게, 지영아,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폭행까지 했던 분이 도와달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단 도매하시던 거요? 그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나도 연쇄 부도났어.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만 3억이야. 연말까지 막아야 할 건 10억도 넘고. 3억이요? 그래, 은행 빚의 사채까지 정말 미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너 대기업 다니면서 주변에 인맥도 많잖아. 좀 도와줄 수 없니?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제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다니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요. 상관없긴 뭐가 없어.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했어도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뭐? 이미 3개월 전에 이혼했답니다. 몰랐어요? 아드님한테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너희가? 왜? 아드님이 바람 피워서요. 돈 많은 여자 만나더니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건설회사 사장딸 만났어요. 이사직 가지고 있고. 아들이 그 여자 돈 보고 저랑 이혼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당장이라도 울 것 같던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뭐? 그럼 우리 아들이 재벌 며느리 만난 거야?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돈 많다는 소리에만 반응하다니 참 대단한 속물이다 싶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됐네. 지영아, 혹시 그 여자 연락처 알아? 내가 부탁 좀 해야겠어? 3억, 아니 10억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재벌이면 가능하잖아. 이제 우리 새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되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아드님이 바람 피운 상대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관계를 좋게 해놓는 게 좋지.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착각하고 계셨어요. 상간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연락처 좀 줘. 아니면 아들한테 차단 좀 풀어달라고 말을 해주던가.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연락처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냥 시원하게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려주자고요. 잠시만요. 저는 휴대폰을 뒤져서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때 받았던 명함에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카톡으로 방금 전화번호 보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아.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전 시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 며칠 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예전 시어머니한테 그 여자 연락처 줬어? 알려달라고 하길래 왜? 아주 난리가 났어. 너희 예전 시어머니가 그 여자 회사까지 찾아갔대. 회사로 직접? 10억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대. 경비들이 끌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더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완전히 화가 났대. 자기가 사귀는 남자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엄청 욕했다네.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어. 진짜? 그래서 전 남편이 지금 난리 났대. 상간녀한테 버림받았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연락처만 알려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내가 막았지만. 고마워, 오빠. 근데 지영아,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민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영리하네. 너 때문에 전 남편 인생 완전 꼬였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복수가 된 거니까요. 며칠 후에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왜 우리 엄마한테 연락처 알려준 거야?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부탁해서 알려줬을 뿐이야. 나는 이제 당신 가족이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카페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정의는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의 탐욕과 전 남편의 배신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민호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저도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남자도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배려심 깊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로 급할 것 없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 남편과는 달리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습니다. 몇 달간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힘들었겠어요.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우진 씨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33살에 결혼해서 3년간 고생하고 36살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직장인이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돈을 쫓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복수를 노리고 한 것도 아닌데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제 앞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의 2번째 시작이었습니다.